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매일 그분 곁에 있었는데 정작 그분이 가시던 날 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제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장례식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다 돌아갔고 장례식장 한편 접이식 의자에는 먹다 남은 음식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 이동현은 친척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종이컵을 두 손으로 쥔 채로 몸이 무거웠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7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 박말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약을 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드렸습니다. 간호조무사 일을 했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제게 맡겼습니다. 처음에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해드려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730일이 지나고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 손목 건초염,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두통.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본인 몸을 언제 마지막으로 챙기셨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빈 종이컵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이수진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 있어요? 장례식장 안에. 오빠한테 연락 받았죠? 유 원장 얘기.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 원장? 어머니 유 원장. 오빠가 얘기 안 했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빠한테 먼저 들어봐요.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진아, 유 원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또 침묵이었습니다. 언니, 미리 마음 단단히 먹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친척 어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알아챈 듯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 한 번의 눈 피함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남편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 왔었어. 응? 유 원장 얘기하던데.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남편은 장례식장 바닥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지금 말해줘. 사람들 있잖아. 지금 말해줘, 재호.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유 원장을 써놓으셨어. 공증까지 된 거야. 내용이 뭔데? 은주야. 내용이 뭐냐고. 남편이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 재산을 수진이한테 남기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여전히 불빛이 환했습니다. 어디선가 조문객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방기 바람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2년, 730일, 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맞고 새벽에 울음소리를 들으며 일어났던 그날들. 전 재산이 신우이에게, 제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이.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부엌 탁자에 앉아서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권. 간병을 시작하던 첫날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지금은 12권이 됐습니다. 저는 한 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년 전 오늘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 곁에 있기로 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너무 가여워서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냥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2년 동안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선고입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 앞에서 제 인연이 지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것은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남편 이동현이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봉투를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면 진짜가 되니까요. 남편이 먼저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에 잡힐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간병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시어머니의 욕창이 심해져서 밤마다 2시간 간격으로 일어나 드레싱을 교체하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시어머니는 공증사무소에 가셨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수원 아파트 한 채, 예금 통장 2개, 골동품 및 귀금속 일체, 전부 딸 이수진에게, 며느리 김은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저는 그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은주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이 시선을 탁자 위로 내렸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이미 답이었지만 저는 말로 듣고 싶었습니다. 이동현, 나 지금 묻고 있어. 어머니가 쓰신 거야. 어머니 뜻이잖아. 그게 답이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남편이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한 6달쯤 됐어. 6달.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이 어떤 시기였는지를 저는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콧줄을 달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저는 사흘밤을 새우며 병원을 오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빠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허리를 구부리며 콧줄을 확인하는 동안, 아내가 새벽 3시에 혼자 깨어 약을 챙기는 동안, 다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어머니 뜻을 바꿀 수도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알았으면 말해줬어야지. 은주야,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자고. 나중에 나중에 뭘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누이 이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많이 놀랐죠? 응, 미안해요. 나도 어머니한테 이 얘기 들었을 때 언니한테 바로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수진아,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작년 봄부터요. 작년 봄. 남편보다도 6개월 더 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맑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파란 하늘이 지금 상황과 너무 안 어울려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내가 원해서 받은 거야? 전화 너머에서 시누이가 숨을 한번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해요. 전화로 하기 어려운 얘기야.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병일기 12권을 전부 꺼내 탁자 위에 쌓았습니다. 맨 아래가 한 건이고 맨 위가 12건이었습니다. 2년이 그 높이로 쌓였습니다. 제 손 한 뼘쯤 되는 높이였습니다. 저는 그 공책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썼습니다. 어떤 날은 3줄짜리였고 어떤 날은 10줄이 넘었습니다.
오늘 체온이 몇 도였는지, 오늘 뭘 드셨는지,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처음엔 기록 습관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절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12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마다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공책 12권을 가방에 하나씩 챙겨 넣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배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칼을 들고 찌르는 배신이 있고 칼이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배신이 있습니다. 남편 이동현이 한 것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오래, 더 깊이 아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역 근처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간병일기 12권을 챙겨갔습니다. 변호사 박선미는 40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2년간의 간병, 유언장, 남편이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다가 일기장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 간병일기예요? 네. 2년 동안 매일 썼어요. 날짜, 상황,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체온이랑 혈압, 약 복용 여부, 식사 내용까지요. 변호사가 잠시 일기장을 넘겨봤습니다. 기업은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참았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게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을 경우 그 기여도를 상속분에 반영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된 제도예요.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남편분이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며느리분이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일기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요. 2년치 날짜별 기록이 있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기업은 청구할 거야.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변호사 만나고 왔어. 2년 간병에 대한 기여분 청구. 법적으로 가능하대. 은주야, 집안일을 왜 법까지. 집안일이야? 이게. 저는 가방에서 간병일기 한 권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2년 전 오늘 날짜. 어머니 처음으로 병원 입원 거부하셔서 내가 혼자 설득했던 날. 내가 출장 중이었거든. 기억해? 은주야. 기억하냐고.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기억해.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그날 어머니 혈압이 얼마였는지, 내가 뭘 드렸는지,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다 여기 있어.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재호야, 나한테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해줘. 6개월 동안 알면서 왜 말을 안 했어?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 말해봤자 어머니 뜻은 안 바뀌는데. 그게 이유야? 어머니 뜻이 안 바뀌어서? 은주야, 나도 힘들었어. 저는 그 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힘들었다고요. 나도 힘들었다고요. 재호야, 나는 2년 동안 어머니 기저귀를 갈았어. 욕창 드레싱을 했어. 새벽 2시에 혼자 일어났어. 내가 힘든 것과 내가 힘든 것이 같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 기여분 청구할 거야. 같이 할 생각이 있으면 말해줘.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이수진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신우이가 제안한 곳은 동네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 앞에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엔 섣불리 마음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말고 말해봐. 내가 원해서 받은 유산이야? 신우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나 사실 어머니한테 협박당했어요. 저는 미간이 좁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협박? 몇 년 전에 내가 어머니 보증으로 학원을 열었다가 망했어요.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셨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그걸 항상 들고 다니셨어. 필요할 때마다. 유언장 서명도 그거예요. 안 하면 내가 진 빚 다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 협박에 관한 증거가 있어? 문자가 있어요. 어머니가 문자로 보내셨거든요. 지우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신우이를 봤습니다. 믿어도 될까? 믿지 말아야 할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완전한 악역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 어떤 진실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고 옵니다. 저는 증거를 찾기 위해 서랍을 뒤지고 변호사를 만났는데 정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조용한 얼굴로 주 2회 집에 왔던 그분이 갖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최영숙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열흘이 지난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동현 씨 부인 되세요? 네, 그런데요. 저 최영숙이에요. 어머님 요양보호사요. 저는 손에 든 커피포트를 가스레인지에 내려놓았습니다. 최영숙은 2년 동안 주 2회 저희 집에 왔던 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필요한 일을 하고 저한테 간단히 상태를 전달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많은 것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접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요양 중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며느리분한테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시어머니 댁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영숙은 평소 그대로였습니다. 수수하고 조용한 차림새. 그런데 손에 낡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실 오래 망설였어요. 이게 제가 나설 일인가 싶기도 하고. 말씀해 주세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며느리분이 잠깐 장 보러 나가셨을 때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대화 중에 제가 무심코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최영숙이 핸드폰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의 조용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박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조금 거친 병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 며느리가 잘하죠? 동네 사람들이 다 효부라고 하던데. 최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잘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영숙 씨, 잘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 며느리는 해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딸이 따로 있는데.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또 숨소리. 내가 딸한테 다 줄 거야.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고마운 거랑 주는 건 다른 거거든. 녹음이 끊겼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해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2년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게 2년이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며느리분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왜 이것을 저한테 가져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2년 동안 며느리분 고생하는 거 옆에서 다 봤거든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뭐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페에서 낯선 사람 앞에서 아무도 몰라줬는데 이분은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으로 신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요양보호사 최 선생님 만났어. 녹음 파일 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거야. 며느리는 해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신우이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언니, 나 협박 문자 캡처해뒀어요. 증거 드릴게요. 같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우이를 믿는 것이 맞는지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간병 일기 12권, 녹음 파일 하나, 신우이의 협박 문자, 이것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이 하자. 악역이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사람만 미워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박선미를 두 번째로 찾아간 날, 저는 모든 것을 들고 갔습니다. 간병 일기 12권, 최영숙이 건네준 녹음 파일, 신우이가 보내준 협박 문자 캡처 6장, 그리고 2년간 제가 사용한 간병 관련 영수증들, 기저귀, 드레싱 재료, 약품, 병원 동행 교통비. 변호사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 있어요. 일기장 2년치는 기업은 산정에 매우 유리하고요. 신우이 협박 문자는 유언장 효력 다툼에 쓸 수 있겠어요. 강박에 의한 유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산 전체의 3040% 기업은 인정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남편분이 협력해 주신다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잠깐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님 예금 통장이 2개라고 하셨죠? 네, 유언장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요. 유언 집행 과정에서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망 전에 인출 내역이 있는지 금융거래 조회를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인출 내역이요? 간혹 사망 전에 가족 중 누군가가 미리 인출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나온 것은 열흘 뒤였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김은주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시어머님 통장 2개 중 1개에서 사망 전 8개월 동안 총 4,500만 원이 인출됐어요. 소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이 남편분 사업체 계좌로 들어간 정황이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요? 네. 이건 유산 배분 전에 이미 빼돌린 겁니다. 신우이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현 씨가 단독으로 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4,500만 원. 8개월. 남편은 어머니 돈을 몰래 빼내면서 동시에 아내가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욕창 드레싱을 하는 동안 어머니 통장에서 사업 자금을 꺼내 쓰고 있었습니다. 공모자가 아니라 또 다른 배신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이상한 듯 물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앉아.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저를 봤습니다. 뭔가 감지한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주야, 앉으라고.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 요약본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남편은 종이를 보다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사업이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도 그냥 주신 거야. 어머니가 주신 거야? 그게 유언장에는 왜 없어? 그건 수진이는 알고 있었어? 몰라. 몰라. 신우이가 상속인인데 신우이 몫에서 내가 미리 빼간 거잖아. 수진이가 알면 가만 안 있겠다. 남편이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호야, 나 이혼할 거야. 이건 이미 결정한 거야. 은주야, 잠깐. 그리고 기업은 청구랑 별개로 내가 어머니 돈 빼돌린 것도 법적으로 다툴 거야. 신우이랑 같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만 남았습니다. 제 편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집안에서 가장 예상 밖의 사람이 제 곁에 섰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그것도 오빠한테 배신당한 분노가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신우이 이수진에게 남편의 횡령 사실을 알린 것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알아야 할 게 있어. 뭐요? 재호가 어머니 통장에서 8개월 동안 4,500만 원을 뺐어. 내 몫에서 미리 꺼낸 거야.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잠깐만요. 잠시 후 신우이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증거 있어요? 금융거래 조회 결과 있어. 오빠 사업체 계좌로 입금된 것도 나왔어.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뭔가를 내려놓는 소리 같았습니다. 오빠가 그랬구나. 신우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니, 나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수진아, 지금 흥분해서 전화하면. 아니요. 냉정하게 할 거예요. 어머니한테 수십 년 당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싸울 때 울면 지는 거라는 거. 신우이가 남편 이동현에게 전화를 넣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우이가 말해줬습니다. 신우이는 냉정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통장에서 얼마를 빼갔는지 알고 있다고, 그 돈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발뺌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셨다고, 그냥 빌린 거라고.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언니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할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보낸 협박 문자도 같이 공개할 거야.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자.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은주야, 수진이한테 무슨 말 한 거야? 사실을 말했지. 집안일을 왜 밖으로. 재호야,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거야?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집안에서 혼자 다 했어. 이제는 밖에서 하는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2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처음 며칠은 새벽 2시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눈이 뜨이면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2년을. 어느 날 새벽 저는 간병일기 12권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의 페이지를 찾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셨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많이 속상했다. 그래도 내일 또 할 것이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2년 전에 저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내일 또 할 것이다. 라고 썼던 그때의 저한테 당신이 옳았다고,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이제는 그 일기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변호사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는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은 청구, 남편 유산 횡령 민사소송, 이혼 소장, 세 가지를 동시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한꺼번에 진행하면 힘드실 수 있어요. 순서를 정할까요? 아니요. 한꺼번에 해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새벽에 혼자 일어났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밤마다 혼자 썼던 그 공책들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봐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썼던 그 글자들이 2년이 지나 저를 대신해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일이 잡힌 것은 소장을 낸 지 2달 뒤였습니다. 기업은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유언장 상속인인 신우이 이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우이는 은주 편이었습니다. 법적 형식상 상대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합의된 절차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날 아침, 저는 간병일기 12권을 서류 가방에 담았습니다. 한 권씩 담으면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 권의 첫날부터 12권의 마지막 날까지 730일이 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 박선미가 설명했습니다. 간병일기 730일치, 날짜별 상태 기록, 의약품 구입 영수증, 병원 동행 교통비 내역, 요양보호사 최영숙의 녹음 파일, 그리고 신우이가 제출한 협박 문자 캡처. 판사가 일기장 한 권을 집어 잠시 넘겨봤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기일은 이동현 횡령 관련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이번엔 신우이 이수진이 원고였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4,5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였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어머니가 생전에 구두로 허락하셨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두 허락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유언장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유언장에 명시했겠지만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신우이가 제 옆을 걸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오늘 나 눈도 안 마주치던데요. 그럴만하지. 언니는 지금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때 기대를 했더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은 그냥 제가 한 일의 무게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조정이 잡힌 것은 세 번째 달이었습니다. 남편 이동현은 조정 자리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없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싸울 준비가 아니라 끝낼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 조정위원이 양쪽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재산분할 제안을 들으면서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조정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저는 앞을 봤습니다. 남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앞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맑았습니다. 2년 전에 했어야 할 말. 지금은 늦었습니다.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45% 은주목. 남편의 사업 부채는 남편이 단독 부담.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4,500만 원 중 은주 기여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추가 산정해 지급하기로 합의. 기여분 소송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여분 38% 인정. 전체 상속 재산 대비 해당 비율 산정에 남편이 지급 의무. 실질적으로 시누이가 가져가는 상속분에서 남편 몫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판결문을 받은 날 저는 변호사 박선미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일기 덕분이에요. 2년치 날짜별 기록이 없었으면 기여분 인정이 저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간병일기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쓰던 그 공책들이 그냥 몸에 밴 기록 습관이었던 것이 2년이 지나 저를 지켜줬습니다. 간병일기 12권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던 날, 저는 오랫동안 그 공책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들이 저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은 단풍이 지기 시작하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바람이 얼굴에 닿자 눈이 시큰했습니다. 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의 간병, 그 뒤의 배신, 3달간의 법적 싸움, 그 모든 것을 다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몸이 가벼웠습니다. 판결 결과는 예상보다 나빴던 것이 없었습니다. 기여분 38% 인정, 혼인기간 재산 45% 수령, 위자료 3천만 원, 남편 횡령분 반환 일부 수령, 모두 합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간의 간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다고, 그 시간에는 가치가 있었다고, 그 한 줄의 인정이 돈보다 더 값졌습니다. 남편 이동현은 그 무렵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돈을 반환해야 했고 이혼 재산 분할에서 나간 금액도 컸습니다. 사업 부채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빈집에서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누이 이수진은 상속 재산을 받되 남편이 먼저 빼간 금액이 공제된 뒤에 자녀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오랫동안 들고 다니던 빚 이야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협박도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시누이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잘 되길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요양보호사 최영숙에게는 짧은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고.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수원을 벗어나 작은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방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침실로 쓰고 하나는 비워뒀습니다. 처음엔 짐이 없어서 텅 비어 보였지만 그 텅 빈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간병 일기 12권은 이사짐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챙겼습니다. 새집 책상 서랍에 넣으면서 저는 12권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쓴 날짜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숨소리가 많이 약해지셨다.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오늘도 곁에 있었다. 그 문장 뒤로 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언장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12건의 표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표지. 아직 한 번도 펼쳐지지 않은 깨끗한 속지.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름을 썼습니다. 김은주. 2년 동안 저는 날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상태를 적었습니다. 체온 몇 도, 혈압 몇, 약 몇 알. 주인공은 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첫 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야기를 쓴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 동네의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모르고 어느 쪽이 시장인지도 모르고 버스 노선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이제 새로 알아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 일기장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이사 오면서 챙겨온 재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먹을 밥을 지을 쌀을 계량했습니다. 정확히 한 컵, 딱 저 혼자 먹을 만큼. 그것이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